NBA를 바싹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오늘도 알찬 경기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최영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기준 오늘이었죠. 29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124대 94로 OKC가 2011-12 시즌 이후 무려 13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경기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냥 이 쿼터에 터졌다. 너무 빨리 네. 끝났죠, 사실. 네. 그 미네소타는 이게 엘리미네이션 게임인데 너무 힘없이 경기를 한 모습이었고 턴오버가 너무 많았고 OKC는 오늘 SGA뿐 아니라 뭐 다른 선수들 다 잘해주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너무 압도적인 경기력을 OKC가 보여줬기 때문에 일찍 경기가 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쿼터부터 사실 두 팀이 헤비가 좀 갈렸는데 미네소타는 1쿼터 야투율이 무려 15%, 20개를 던져서 3개를 집어넣었는데요. 3점 슛은 랜들이 경기 첫 득점으로 집어넣고 1쿼터에 아무도 못 넣으면서 그대로 점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OKC는 미네소타의 실책을 잘 집어내면서 앞서 나갔는데 이 구간에서 위원님이 좀 짚어주실 만한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뭐 일단 그 경기 초반에 출발은 좋았죠. 이게 고베어가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빼준 게 랜들의 3점으로 터지면서 좋았는데 곧바로 역시 코너에 있던 SJ가 3점을 넣으면서 3대3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속공, 그 다음에 덩크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역전.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일방적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날 1쿼터에만 그 미네소타가 턴오버 4개 했는데 야투는 3개 넣었습니다. 네, 20개 던져서 3개. 뭐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죠. 사실 엘리미네이션 경기면은 보통 이런 탈락 위기의 팀들은 초반부터 달려야 됩니다. 초반부터 벌려야 되고 그다음에 따라잡히더라도 그래야지 여유가 있는 건데 이미 뭐 1쿼터에 점수차가 뭐 10점, 12점, 15점 계속 벌어지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그 타임아웃 부르고 지역방 썼는데 역시 뭐 큰 효과 없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1쿼터에 사실상 그 케이스 몰라스의 버저비터까지 터지면서 17점 차. 뭐 사실상 경기는 여기서부터 갈렸다고 볼 수 있죠. 1쿼터가 지났을 때 양 팀의 스코어가 26대 9였는데요. 미네소타의 9점이 역대 정규리그 포함해서 구단 단일 쿼터 가장 적은 득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의 키워드가 또 실책이었는데 이 쿼터에도 미네소타의 실책 파티는 계속됐어요. 야투율 자체는 50%로 괜찮았는데 실책에 의한 득점을 너무 많이 허용했는데요. 이 쿼터까지 미네소타 야투 성공이 12개, 근데 실책이 14개였습니다. 반대로 OKC 속공이 14점이었어요. 사실 이러면 굳이 엘리미네이션 게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기라도 경기를 이기에는 사실 힘들죠. 오늘 경기에서 약간 뭐 조정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았어요. 안 먹혔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14점 넣은 이후에 폭발할 때의 작전을 한번 미네소타도 비슷하게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앤트맨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밑으로 3명 내리고 둘이서 피켓롤 하면서 특히 길저스 알렉산더를 상대로 매치업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길저스 알렉산더가 수비가 떨어지는 선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 받고 지역방을 끊어내 들었음에도 지역방어도 역시 효과를 못 보면서 사실 더 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됐던 것 같아요. 이겼던 경기들 그리고 대승했던 흐름을 앞서갔던 구간들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3명을 내리고 앤트맨이랑 다른 선수들이 피켓롤을 하면서 코너에 있는 선수들에게 찬스를 준다든지 공간이 벌어지면 본인이 아이솔레이션 한다든지 했는데 오늘은 말씀대로 약간 카드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든 아득바득 하나라도 해보려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요. 반면 OKC에는 SGA 말고도 신스틸러가 한 명 더 있었죠. 말 그대로 전반전을 수비로 지배했던 알렉스 카루소가 있었습니다. 야투가 1개였는데 20%였고요. 자유투가 이 경기 전체로 카루소가 야투 하나에 그쳤음에도 자유투가 6개, 스틸이 4개, 어시스트가 3개. 말 그대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 선수가 주전이 아닌데 그 벤치로 돌아갈 때 기립박수 받았잖아요. 봤습니다. 그런 거 봤습니다. 보면은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선수의 존재감 자체가 기록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오늘 뭐 매치업도 뭐 랜들과 대도 랜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이 선수를 누구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뭐 가드부터 빅맨까지 다 막는 선수가 됐죠 이제. 참 진짜 이 선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카루소를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선수 다른 시리즈 보죠? 덴버랑 있을 때는 요키치 막았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한 거 있습니다만
벤치 구간에 와서 에드워즈랑 랜드를 차례대로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매치업하는 상대들을 보면 자기보다 훨씬 크거나 역량적에서 더 우위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인데 플레이오프만 되면 그리고 중요한 순간만 되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막아낸단 말이에요. 이 선수의 수비적인 역량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후에 좀 짚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또 그 2쿼터에 그 미네소타가 지역방을 많이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1쿼터부터 1쿼터 후반부터 네. 작전 시간 이후에 지역방을 불렀는데 이 3-2 지역방어였는데 미네소타 선수들이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3-2 지역방어인데 셰넌 선수가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자기 자리 못 잡고 이러면서 결국은 코너에 3점 맞는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절대로 이건 플레이오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셰넌 선수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빛을 발했지만은 그런 장면들 3-2인데 자기 못 잡아가지고 4명은 자리 잡았는데 혼자서 구멍 만드는 이런 장면 그리고 랜드리 트랜지션에서 우리 팀 지역방어 서야 되는데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괜히 스가가 공을 고는데 스가 쪽에 얼쩡얼쩡 견제를 가다가 이게 프레스를 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빨리 와서 자기 밑선으로 가야 될 애가 앞선에서 그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이없는 실점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은 미네소타가 이길만 자격이 없었다. 그런 두 장면 정도 보면은 이미 뭐 2쿼터에 이미 30점 차 이상 벌어졌잖아요. 예. 이길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전반전이 사실 더블 스코어로 끝나면서 65대 32로 끝나면서 경기를 많이 내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이 경기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또 포지셔닝이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빨리 자기 자리를 찾다거나 내가 약해진 위치, 그러니까 고베를 예로 들면 고베가 처지지 않고 SJ가 앞에 있을 때 빨리 앞으로 따라붙어서 압박을 해서 실책을 유도한다던가 이런 걸로 좀 미네소타가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상대 실책을 이끌어냈는데 오늘 경기는 야투율 자체도 문제지만 약간 집중력이 다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원정인 걸 감안해도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후에는 경기가 쭉 터졌는데 좀 일방적인 흐름으로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좀 그래도 미네소타 입장에서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아예 없으셨나요? 1쿼터에 3점 코너 3점 기회가 맥다니스에게 몇 번 있었는데 이걸 좀 넣어줬으면 경기가 안 터졌을 거 접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못 넣어줬고 지난 경기에서 잘해줬던 벤치 멤버들이 오늘은 별로 그렇게 위력이 없었죠. 그런 것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화를 줘도 변화를 수행할 선수가 없었던 거고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그리고 의지도 없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쿼터 중반에 사실은 이건 경기는 끝났다라고 보여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나즈리드 선수였습니다. 나즈리드가 사실 미네소타의 외곽포를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날은 실책이 5개였거든요. 3점이 딱 하나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했는데 이 선수가 오늘은 공을 잡으면 드리블을 하는 구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앤트맨이 드리블을 치거나 콜리가 경기 운영을 하다가 빼주면 리드가 지체하지 않고 넣어서 이걸 또 OKC가 견제하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그림이었는데 이날은 약간 다 같이 드리블병이 있었는지 공만 잡으면 일단 슛을 안 던지고 기회를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당황을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흐름을 바꾸려고 이도된 전술이었을까요? 자신감이 약간 없었던 것 같아요. 외곽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이 있었고 사실 미네소타가 그 한 경기 잡았을 때 보면은 코너 3점도 터졌지만 코너에서 다시 또 패스가 유기적으로 돌면서 오픈 찬스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장면도 안 나왔고 넣어줘야 될 슛도 못 넣어줬고 그리고 넣어줘야 될 패스 그 킥아웃이 좋아야지 사실은 곧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킥아웃 패스에서 랜드리 빼준 거 턴오버 나오고 랜드리 패스해준 게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슈터들이 잡아서 다시 또 자세 잡으면 클로즈아웃 오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미네소타가 1라운드, 2라운드를 쉽게 올랐잖아요. 네. 오히려 OKC가 체력이 더 없어야 되는데 에너지에서 크게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온 게 있습니다. 2쿼터 미네소타 실책이 10개였거든요. 그중 2개 제외하고 8개가 전부 다 앞선 실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뭐 집중력 문제다, 뭐 부주의한 턴오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OKC의 손질이나 어떤 수비를 쪼는 강도가 전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싱 레인 근데 패싱 레인 끊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좀 부주의한 패스들이 끊기는 것도 있었고 드리블도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분명히 스트리핑 할 거다라는 거 다 예상이 되잖아요. OKC를 상대를 하는 모든 팀들은.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해서 당하는지 나는 그건 집중력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OKC도 잘한 거 있지만은 미네소타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나름 변수라고 들고 왔던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전부 다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뒤로는 특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OKC가 쭉 3쿼터
4쿼터 압도를 하면서 사실상 미네소타도 4쿼터 중반에 100개를 들었고 앞서 저희가 서두에 언급해드린 대로 2011-12 시즌 이후 무려 13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2025년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OKC가 30점 차 이상 나는 압도하는 경기를 4번 이상 만들면서 이 구간 역대 최다 경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멤피스와의 1차전, 덴버와의 2차전, 7차전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총 4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OKC가 가장 잘하는 거 상대를 가둬놓고 혹은 앞선에서 실책 유발해서 갖다 놓고 패는 거 이런 강점들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부에서 누가 올라오던 이 경기를 다 봤을 거고 OKC가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코너에서 3점 그리고 드리블은 짧게 그리고 간결한 플레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턴오버 나왔을 때 사실 미네소타가 1차전 뭐 이럴 때는 백코트를 열심히 했지만 체력적인 한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동부에서도 누가 올라오든 빨리 끝내고 체력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 6일이 1차전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비디오 분석도 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동부에서도 일단 누가 올라오니 사실은 뉴욕이 올라오려면 이게 어려운 거고요. 네, 그렇죠. 인디애나가 빨리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됐죠 이제. 일단 뉴욕이 올라오려면 시리즈가 장기화되는 건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7차전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누가 올라오던 체력 보존은 필수인데 그럼 네, 그 논리에서 보면 일단 그나마 인디애나가, 경기력을 보존하려면은 인디애나가 어떻게든 4승 1패로 올라오던 4승 2패로 올라오던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고평가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할리버튼의 반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예측을 좀 해볼까요? 이제 위원님께서 체력 보존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OKC 짝꿍을 한번 맞춰보는 게 어떨까요? OKC 상대로 파이널에서 누가 붙을 것 같다. 좀 혹은 OKC를 상대로 상성에서 이 팀이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를 맞춰본다면 어떤 팀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상성 모르겠고 페이스 빠른 농구 보고 싶거든요. 네. 인디애나의 페이스냐 아니면은 OKC의 페이스냐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OKC는 수비로 훑어내고 긁어내고 해서 속공. 인디애나는 얼리 오펜스. 뒤가 없죠. 예. 무조건 그냥 빨리 달리는 그런 농구. 둘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긴 근데 뉴욕은 너무 그 셋다운 오펜스가 많아가지고 템포가 너무 빨리 끊기는 너무 많이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3쿼터인가요? 4쿼터인가에서 재밌었던 게 3쿼터였던 것 같아요. OKC가 갑자기 앤트맨에게 박스앤원을 썼거든요. 네네. 네,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인디애나에게 메시지 보내는 거죠. 이미 할리버튼이 2라운드인가에서 박스앤원 한번 당했어요. 예, 우리 박스앤원 준비했다. 예. 에너지스 한번 그쪽에 써봐라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살짝 한 것도 될 수 있고요. 막 길게 안 썼기 때문에 뭐 연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박스앤원을 써봤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보여준 거죠. 예. 재밌는 요소였고 사실 뭐 오늘 경기는 뭐 3쿼터에 이미 그 핀치 감독이 벤치 멤버 들이면서 100기 들었고 네. 4쿼터 초반에 빨리 끝났죠. OKC도 벤치 멤버 들이면서 서로 이제 그 100기를 받아들고 차분하게 정리하는 4쿼터는 단계였죠.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 박스 핸드원이 흥미로웠던 게 좀 에이스 백코트 핸들러가 있고 3점 자주 던지는 팀이면 사실 박스 핸드원을 당하잖아요. 실제로 2018-19 파이널에서 토론토 랩터스가 커리 잡으려고 박스 핸드를 썼던 적도 있었고 만약에 박스 핸드원을 인디애나에게 OKC가 쓴다면 좀 할리버튼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게 될까요? 박스앤원을 일단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미 연습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카드를 다시 연습을 하고 나오면 되겠죠. 예. 박스앤원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박스앤원이 서기 전이잖아요. 네.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얼리 오펜스로 깨는 거. 예. 그리고 외곽 결국 터져주는 거 이거기 때문에 준비만 한다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죠. OKC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로 이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수상을 하면서 만약 OKC가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리그 MVP, 컨퍼런스 파이널 MVP 그리고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는 역대 첫 번째 선수가 되는 거죠. 사실 파이널 MVP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름도 막 매직 존슨 어워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네, 예, 뭐 동부는 레리버드 어워드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일 것 같아요. 처음이라는 게 전에 없던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분명히 날 것 같고요. 예. 누가 올라오든 SGA의 진입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숙제가 될 건데 어떤 팀이 올라오든 아마 심판이 안 불어주기를 바라는 그거 외에는,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런 거 외에는 저는 방법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D님께서 이걸 썸네일로 안 잡으셔야 되는데 심판 이슈다. 혹시라도 아니 근데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그거는. 아, 그쵸, 그쵸. 예, 예. 일대 똑같으면 상관없잖아요. 누구에게. 예를 들어 할리버튼에게는 안 부는데 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불면 문제가 되지만은 똑같이 안 불어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불어주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냐면 NBA는 보면은 경기 전에 주장들 불러가지고 오늘의 기준 얘기하거든요. 그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럼 뭐 그런 네네. 거 해서 똑같은 기준이라면 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OKC가 사실 이걸로 미네소타 원정에서 야유를 받아봤잖아요. 그 심판과 이제 콜 관련된 논쟁으로. 하지만 뭐 공정하게만 불어준다면 인디애나가 올라오든 뉴욕이 올라오든 저 상관없다고 보고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리뷰까지 맞춰봤고 개인적으로는 누가 올라와도 좀 재밌는 농구를 하는 경기 양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뉴욕이 오든 인디애나가 오든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아마 반응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오히려 두 팀이 파이널에서 좀 경기력으로 재밌는 경기력으로 증명을 해주면 오히려 또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좀 반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경기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20점 차 뒤집는 거 이런 거 1차전 또 파이널에서. 인디애나 네. 뭐 그런 거 또 기록 많았잖아요. 40득점 올리고 35득점에 15 어시스트 10리바운드 이런 거 막 세워주고 둘이 치열하게 싸우면은 저는 NBA 팬들 일반적인 지금 팬들 우리 팀이 안 올라와서 안 보는 팬들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애나랑 뉴욕 다 이렇게 역전승의 명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엄청난 강자인 OKC를 만나서는 그런 그림을 연출하는 것도 또 보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내일 더 재밌는 컨퍼런스 파이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